어머님, 저 자리에 왜 저 여자가 앉아 있어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떡국 끓인 며느리는 식탁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제 자리에 남편의 불륜녀가 앉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 며느리 전 좀 가져다 줄래? 며느리. 그 호칭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친정도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 딸인지.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이제 끝내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부산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25살 꿈 많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작은 무역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정체를 몰랐어요. 사실 저는 부산에서 가장 큰 해운그룹 동방해운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한수진. 그게 제 이름이에요. 아버지 한동진 회장은 부산 경제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해운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셨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가졌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만 봤거든요.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집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 들어가지 않겠다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 80만 원짜리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살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제 배경을 몰랐거든요. 그냥 평범한 한수진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오정호, 31살.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유통회사를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첫인상이 참 순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호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투박했어요. 손톱 밑에 생선 비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손을 감추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희 집이 자갈치에서 생선 장사해요. 좀 창피하죠?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솔직하고 꾸밈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정호는 저를 그냥 한수진으로 봐줬습니다. 비싼 가방도 좋은 차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회도 먹고 해운대 바닷가도 걷고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도 봤어요. 데이트 비용은 늘 정우가 냈습니다. 제가 내겠다고 하면 펄쩍 뛰었어요. 남자가 내야지. 내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어.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정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광안대교 불빛이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평생 너만 사랑할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응, 좋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지나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아빠, 정우는 달라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알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믿어주세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정훈의 회사가 어려우면 몰래 거래처를 연결해주고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가게 해주겠다고. 저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몇 명 안 되는 조촐한 시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자란 고아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결혼식 날 제게 한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고아 출신이라 불쌍해서 우리 아들이 데려온 거야. 고마운 줄 알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이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10년 시집살이의 시작이라는 걸. 결혼 첫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했거든요. 신혼여행은 무슨, 돈 아까워. 그 돈으로 살림이나 배워.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차리고 다 차려놓으면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국이 짜. 다시 해. 다시 끓였어요. 이번엔 싱거워. 넌간도 못 맞추냐? 또 다시 끓였습니다. 세 번째 국을 올리면 그제야 숟가락을 드셨어요. 매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시아버지 오창식 어른은 더 까다로웠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회사를 일궈낸 분이셨거든요. 자수성가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회사 키웠는지 알아? 며느리도 고생 좀 해야 사람이 돼. 저는 회사 일도 도와야 했어요. 낮에는 자갈치 시장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거래처 전표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 맞추고 직원들 급여 계산하고 회계 담당자가 따로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직접 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쉴 틈이 없었어요. 친정도 없는 고아 출신이라 더 무시당했습니다. 시집에서 잘해야지. 쫓겨나면 갈 데도 없잖아.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짓말이 저를 옥죄었어요. 결혼 첫 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 댁에 가면 모든 게 들통나니까요. 친정도 없는 게 명절에 어딜 가. 여기서 일이나 해. 30명분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잡채 볶고 손가락이 베이고 화상을 입어도 참았어요. 설날 아침 차례를 지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세뱃돈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정우, 시누이, 조카들 모두 봉투를 받았어요. 저만 빼고 어머니, 저는요? 며느리가 무슨 세뱃돈이야.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해.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정우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우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감싸줬어요. 엄마, 수진이 너무 힘들어해. 좀 봐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널 며느리로 받아줬잖아. 좀 참아. 나도 참고 있어. 근데 너무 심해. 뭐가 심해? 다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대화가 안 됐어요. 정우는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작아졌습니다.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고 싶었어요. 힘들다고,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아버지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들수록 더 까다로워졌고 시아버지는 더 권위적이 됐어요. 정우는 완전히 어머니 편이 됐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가끔 화장실에 숨어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바로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10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5살이 됐어요. 25에 결혼해서 청춘을 다 바친 세월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저는 35살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지쳤지?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손은 거칠어졌어요. 자갈치 시장 사무실에서 서류 만지고 집안일 하느라 손이 다 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일만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낮에 회사 일 돕고 저녁에 집안일하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다 끊겼어요.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안 돼. 집에서 일이나 해. 그렇게 10년을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정우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결혼 8년째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회사가 많이 커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몰래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거래처 연결해 주시고 은행 대출도 잘 나가게 해 주시고 정훈의 가족은 그게 자기들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정우가 변했어요. 밖에서 술 마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거래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처음엔 믿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주말에도 골프, 출장, 미팅,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우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낯선 냄새가 났어요. 향수였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어요. 여보, 이 냄새는 뭐예요? 회사 직원이 향수 뿌리다가 묻은 거야. 왜 그래? 정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정우의 핸드폰을 슬쩍 봤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여보, 핸드폰 비번 왜 바꿨어? 그냥, 보안 때문에. 눈을 피하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2달 전이었어요. 정우가 샤워하러 간 사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볼까요?
이하늘. 저장된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보고 싶었지만 정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하늘. 그게 누구지? 며칠 뒤 정우가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정우의 서재를 뒤졌어요. 책상 서랍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회식 사진이었어요. 정우 옆에 한 여자가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하늘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하늘이구나.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정우가 회사 여직원이랑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긴 거지. 애도 못 낳으면서.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결혼 초에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정우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 탓으로 돌렸어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낳는 거야. 정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그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도 아무도.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버텼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저 없이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가족 모임 있어. 너는 집에서 청소나 해. 가족 모임인데 며느리는 빼고요?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줄 테니까요.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쳐서 제가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낮에는 시장 사무실, 저녁에는 시아버지 병간호.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낮에 사무실 나간 사이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싱크대에 커피잔이 3개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한 개 더. 어머니, 낮에 누구 왔었어요? 친척이 문병 왔다 갔어. 왜? 친척치고는 향수 냄새가 너무 진했습니다. 정우도 요즘 점심시간에 집에 자주 들른다고 했어요. 회사가 바쁘다면서 왜 점심마다 집에 오는 건지. 저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 시간에 집에서는 뭔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모르는 일이. 그리고 그 설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 그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0년째 같은 일상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떡국 끓이고, 30명분이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다 모이거든요. 혼자서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침 8시에 음식을 다 싸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웬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다리를 꼬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정우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 속 여자. 이하늘. 정우의 그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저 여자가 여기 있지? 설날 아침 시댁 거실에 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우리 며느리 왔네. 전 좀 가져다 줄래? 며느리.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며느리라고 부른 거예요. 저를 보면서가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언니 왔어요?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죠? 언니라고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정호의 불륜녀라는 걸. 카톡에서 오빠 사랑해요라고 보낸 여자라는 걸. 어머니,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명절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우리가 불렀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 없이 외출하던 가족 모임. 그게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시아버지 병간호한다고 제가 집에 있을 때 정우와 시어머니는 이 여자와 밥 먹고 웃고 떠들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는데 가족들은 뒤에서 불륜녀와 어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저 여자는 정호 회사 직원이잖아요. 왜? 시끄러워. 음식이나 차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저 여자 왜 불렀어요? 설명해줘요. 엄마가 부른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정우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는 거실로 가버렸어요. 아침 10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차례상을 물리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저쪽 끝에 앉아. 제 자리에는 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옆 며느리 자리에. 저는 식탁 맨 끝에 앉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시댁 식구들이 이 여자와 만나면서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였어요. 제 자리를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모르고 새벽부터 음식 만들고 있었어요. 하늘이 제가 만든 전을 집어먹었습니다. 간이 좀 별로네요. 어머님, 저라면 소금을 조금 더 넣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역시 하늘이는 요리도 잘하네. 우리 수진이는 10년 했어도 아직 이 모양이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만들고 그런데 처음 온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식사 후 세배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았어요. 하늘이 먼저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저 여자가 시부모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올해도 건강해라. 제 차례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수진이는 됐어. 설거지 좀 해. 그릇이 많이 쌓였어. 절도 못 받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세뱃돈을 받아본 적 없어요. 하지만 절조차 못 받게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설거지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준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였어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언니. 하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님, 아버님 자주 뵀어요.
언니가 사무실 가면 저 이 집에 왔거든요. 아버님 병문안도 하고 어머님이랑 차도 마시고 오빠도 점심시간에 들르고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할 때 이 여자는 우리 집에 와서 시댁 식구들이랑 웃고 떠들었던 거예요. 커피잔 3개, 낯선 향수 냄새, 다 이 여자였던 거예요. 오빠랑 저 이제 공개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미 다 아세요. 다음 주에 이혼 이야기 나올 거예요. 언니도 마음 준비하세요. 하늘은 웃으며 부엌을 나갔어요.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친척들이 다 돌아간 뒤 시댁 거실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정호, 그리고 하늘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리 와봐.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각서야. 오늘 여기 서명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각서.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하늘이가 들어올 거니까 내 방 비워야 해.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하늘이 웃고 있었어요. 정우가 제 가방을 뒤지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와 통장을 빼앗았어요. 이거 내가 보관할게. 여보, 그건 내 거잖아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야. 정우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저를 쓰레기 버리듯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조정 나오라고 연락 가면 순순히 응해. 괜히 버티지 말고.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10년 동안 뭘 잘못했어요? 잘못? 애도 못 낳으면서 10년이나 밥 축낸 게 잘못이지. 아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문제는 정호에게 있었는데 끝까지 제 탓이었어요. 하늘이 껄껄 웃었습니다.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라도 들어와서 다행이잖아요. 이 집안대 끊기면 안 되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갈 데 없으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줄게. 고아 출신이라 불쌍하니까. 갈 데 없다고? 고아 출신이라 불쌍하다고? 그들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불쌍한 여자인 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TV를 켜고 웃으며 대화했어요. 하늘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저 자리가 10년 동안 제 자리였어요.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빼고 다 행복해 보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설날 밤이었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만들고 시아버지 허리 아플 때 밤새 주물러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불륜녀한테 자리 빼앗기고 카드 통장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바닷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10년 동안 아버지께 전화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시댁 식구들도 잘해주고 정우도 잘해줘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신분 숨기고 결혼하면 후회한다고,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정우는 다르다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무시당해도 구박받아도 아버지한테만은 잘 산다고 말해야 했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냐라는 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이혼각서를 내밀고 카드와 통장을 빼앗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바로 받으셨어요. 그 순간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수진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저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말해봐. 아빠한테 말해. 아빠, 저 그동안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잘 산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네. 내 목소리 들으면 알지. 괜찮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늘 울먹거렸잖아.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내가 도움 요청할 때까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설날에 시댁에서 정우 불륜녀를 데려왔어요. 제자리에 그 여자를 앉히고 저한테는 설거지 시켰어요. 절도 못 받게 했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혼각서 내밀었어요. 카드랑 통장도 빼앗겼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깔 데 없으면 월세방 구해주겠대요. 고아 출신이라 불쌍하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네, 아빠. 이혼하고 싶으면 해.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 그리고 시댁을 무너뜨리고 싶니?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10년 동안 당한 거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빠가 처리해 줄게.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우리 딸이 10년 동안 당한 만큼 그들도 대가를 치러야지. 10년 동안 누구 덕분에 회사가 커졌는지 이제 알게 해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부산 밤바다가 어둡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10년 동안 종처럼 부린 며느리가 누구 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전화가 끝났다는 것을.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동방해운그룹 본사 회장실에 불이 켜졌어요. 아버지 한동진 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비서실장은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창수산 관련 자료 다 정리해.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오창수산의 모든 정보가 떴어요. 오창수산과 우리 계열사의 거래 내역입니다. 연간 거래액 50억,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합니다. 협력사 리스트는 총 18개 업체이고 이 중 14개가 당사와도 거래 중입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준 거였어요. 거래처 연결해주고 은행 대출 잘 나가게 해주고 오창수산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건 순전히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정훈의 가족은 그게 자기들 실력인 줄 알았어요. 월요일 오전 9시 모든 거래 중단 공문 발송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협력사들에게도 통보해. 오창수산과 거래 지속하는 업체는 당사 거래도 중단한다고. 비서실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오창수산은 망하겠지. 그게 목적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딸 덕분에 잘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어요. 시아버지 오창식은 여유롭게 출근했습니다. 허리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며느리 내쫓고 새 며느리 들릴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이번 분기도 실적이 좋아. 우리 회사 계속 성장하고 있어. 비서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님 경영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당연하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팩스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동방해운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동방해운? 뭔데? 시아버지는 여유롭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귀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함을 통보합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동방해운은 오창수산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였어요. 그 거래가 하루아침에 끊긴 거예요. 왜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동방해운 구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 중단입니다.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협력사들이었습니다. 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동방해운과 거래가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귀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15년 넘게 같이 일했잖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동방해운 측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끊어질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더 하얗게 변했어요. 오전 10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 사장님, 주원은행입니다. 대출건 말씀드리려고요. 본사에서 거부 결정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신용도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 30억, 일주일 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30억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갚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협력사들이 전부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동방해운에서 갑자기. 동방해운이요? 왜 동방해운이 우리한테 이럽니까? 정우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동방해운 회장을 쳤어요. 한동진 회장 사진이 떴습니다. 정우의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 이 사람.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 밖에서 수진과 이야기하던 중년 남자. 아버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때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던 게 생각났어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10년 전 결혼식 때 봤습니다. 수진이랑 같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더 검색했어요. 동방해운 한동진 회장 가족 기사가 떴습니다. 동방해운 회장 한동진, 외동딸 극비 보호. 이름 한씨 사용 추정. 외동딸 한수진. 시아버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아버지, 수진이가 동방해운 회장 딸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10년 전 우리 회사가 갑자기 동방해운이랑 계약한 건 수진이 아버지가 도와준 거였어요?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게 나온 것도 다 수진이 덕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동방해운 회장 딸한테 설거지를 시켰어. 10년 동안 종처럼 부렸어. 오후 2시 집에서 시어머니 김말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을 당장 갚으래. 나도 알아. 회사가 지금 난리야. 30억을 어떻게 갚아? 우리 집 팔아도 15억밖에 안 되는데.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동방해운 회장 딸이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10년 동안 우리가 잘 산 게 전부 수진이 덕분이었어. 수진이 아버지가 뒤에서 다 밀어줬던 거야. 그럼 설날에 우리가 동방해운 회장 딸 자리에 불륜녀를 앉힌 거야? 그래서 지금 복수를 당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시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창식 사장님이십니까?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 누구십니까? 동방해운 한동진입니다. 시아버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오 사장. 아니, 30년 만인가? 30년. 그 숫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동업자였어요. 함께 작은 해운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시아버지가 실무를 맡았어요.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배신을 했어요. 거래처 명단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구축한 거래처들을 몽땅 빼돌린 거예요. 그 거래처로 자갈치에서 수산물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게 오창수산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는 빈손이 됐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피나는 노력 끝에 동방해운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 배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나시죠? 내 거래처 다 빼돌리고 도망친 거. 회장님, 그건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였습니다. 실수? 30년 동안 그 실수 덕분에 잘 사셨잖아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10년 전에 내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알았어요. 당신이 누군지.
그런데 왜 도와주셨습니까? 딸이 행복하면 과거는 묻으려고 했어요. 당신들이 내 딸만 잘 대해줬으면 30년 전 일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당신 가족이 뭘 했어요? 10년 동안 내 딸을 종처럼 부려놓고 설날에 불륜녀 데려와서 내 딸 자리에 앉히고 이혼 각서 내밀고 쫓아냈어.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30년 전 배신에 10년간 딸 학대, 이자까지 받아가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일주일 안에 파산이에요.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어요. 아버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어요. 아버지, 나 젊었을 때 한동진 회장이랑 동업했었어. 그때 거래처 명단 들고 도망친 거야. 그 거래처로 오창수산 차린 거고.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남의 것 훔쳐서 시작한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30년 전의 배신이 이제야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였어요.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정우. 하늘은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2층 방에 있었어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10년 동안 참았던 게 이제야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진이한테 빌어야 해. 용서를 빌어야 해. 수진이가 용서해 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용서? 10년 동안 종처럼 부려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겠다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가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번도 넘게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익십이었어요.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이하늘 과장 좀 바꿔주세요. 이하늘 과장요? 오늘 아침에 사표 내고 퇴사했는데요. 뭐라고요? 정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하늘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봤어요. 이하늘 씨요? 어제 이사 갔는데요. 짐 다 빼고.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정우 씨 맞죠? 하늘의 목소리였어요. 하늘아,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오빠, 아니 오전무님. 하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재미있었어요. 1년 동안. 무슨 소리야? 하늘아, 나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도와줘. 알아요. 제가 도운 거니까요. 뭐? 저 사실 태평양수산에서 나왔어요. 오전무님 회사 정보 빼내려고 접근한 거예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신규 계약건 다 넘겼어요. 태평양수산이 요즘 거래처 확 늘었죠? 다 제가 빼돌린 정보 덕분이에요. 너 산업 스파이였어? 하늘이 웃었어요. 오빠가 너무 쉬웠어요. 예쁜 여자가 오빠 하니까 다 털어놨잖아요. 바보처럼. 하늘아, 나 너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 저는 아닌데요. 오빠는 그냥 이용하기 좋은 호구였어요. 정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설날에 시댁에 간 거요? 그것도 작전이었어요. 오빠네 집안 분위기 파악하려고.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10년 동안 종처럼 부린 며느리가 동방해운 회장 딸이었다니.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사랑해준 아내는 내쫓고 스파이한테 속아 넘어갔네요. 병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우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중으로 배신당한 거예요. 아버지 회사는 망하고 사랑한 여자는 스파이였고 진짜 아내는 쫓아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였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1년 동안 저한테 접근해서 회사 정보 다 빼갔대요. 태평양 수산에서 나온 거래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그년한테? 설날에 이 집에 들인 것도 다 연기였대요. 우리 집안 파악하려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며느리 내쫓고 사기꾼 들인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층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하늘이 스파이였다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족 안에서 종처럼 살았는데 이 가족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부엌이나 거실로 불렀지 제 방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좁은 방이네. 10년 동안 여기서 잤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앉아도 되겠니?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려는 거면 안 할 거예요. 알아. 내가 용서 안 해줄 거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나도 50년 전에 똑같이 당했어. 네, 시집살이. 나도 너처럼 당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새벽마다 깨워져서 밥하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만들고 맞기도 많이 맞았어. 국이 짜다고 뺨 맞고 빨래 덜 됐다고 종아리 맞고.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친정은 가난해서 도움도 못 받았어. 시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참았어. 20년을 참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해방됐어. 그때 맹세했어.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나처럼 안 시키겠다고. 근데 왜 저한테는 그랬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내가 들어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당한 게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나한테 화가 났던 건지 세상한테 화가 났던 건지 그걸 왜 너한테 풀었는지 모르겠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50년 전에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었구나. 그 한이 쌓여서 저한테 푼 거였어요.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어요. 어머니, 응, 저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야지. 근데 어머니한테는 원한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어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50년 전에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 저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 아버지가 동방해운 회장이라며? 네. 그럼 처음부터 우리한테 안 당해도 됐잖아. 왜 10년 동안 참은 거야?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 너 같은 며느리 다신 못 만날 거야. 내가 복도 없지.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나가더라도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행복해라. 이제는 진짜 행복해라. 그날 밤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내일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기기로 했어요. 수요일 아침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잘 가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내 비상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괜찮아요. 저 필요 없어요. 그래도 받아. 미안한 마음이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또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차에 타니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빠, 수진아, 고생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받는 아버지 품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10년 동안 거짓말했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제가 고집 안 부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내 잘못 아니야. 그 집안이 잘못한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운대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오창수사는 파산했습니다. 거래처가 전부 끊기고 은행 대출도 막히고 협력사들도 손 끊었어요. 시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대출금 갚느라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법원 복도에서 정우를 만났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우가 다가왔어요. 제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제발 한마디만. 정우 씨,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씨로 불렀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힘들다고 해도 참으래, 감사하래. 그러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 만났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쳤었어. 근데 그 여자 스파이였죠? 당신 이용해 먹고 버렸죠?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신 보지 말아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판결이 났어요.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없음. 정우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집안은 이미 망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방해운 부사장으로 복귀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한수진으로 동방해운 부사장으로 살았습니다. 회사는 제 리더십 아래 더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나 말순이야.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덕분에.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저는 몰래 병원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몰래요. 수진아, 고마워. 병원비 내주는 거 알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복 받을 거야. 너는 착한 아이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부산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즘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배달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30년 전에 배신해서 빼앗은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인과응보였습니다. 정우는 재취업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게 속아 회사 정보까지 빼돌린 게 업계에 소문나서 아무도 안 뽑는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에필로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설날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떡국도 끓였습니다. 1년 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30명분을 혼자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둘이 먹을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즐거우면서요.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세뱃돈을 건네셨어요. 그래, 우리 딸 올해는 진짜 행복하자. 10년 만에 제대로 받은 세배였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세뱃돈을 받아본 적 없었어요. 설날 아침에 절도 못 받게 하고 설거지 시켰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오후에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좋아요, 아빠. 회사 일도 재미있고.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물으셨어요. 후회는 안 해? 시댁을 그렇게 무너뜨린 거.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들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였어요. 그래도, 근데 아빠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야. 복수는 통쾌하지만 결국 빈자리만 남기지. 이제는 제 행복을 찾으려고요. 복수는 끝났으니까. 잘 생각했어.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10년 전 이 바닷가에서 정우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순박해 보였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면 후회한다고.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10년이 걸려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강해졌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정우 소식을 들었어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상대 여자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대요.
또 속은 거예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허리가 더 안 좋아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더라고요. 그렇게들 사시는구나. 더 이상 분노도 복수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이었어요. 한때 제 인생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지나간 과거의 사람들. 봄이 왔습니다. 해운대 벚꽃이 만개했어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적어둔 목록이 있었어요. 한수진의 새로운 인생 목표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인정받기. 달성.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달성. 셋째,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달성. 넷째, 나 자신을 사랑하기. 달성. 다섯째,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기. 진행 중.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어요. 여섯째, 매일 감사하며 살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도 그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제 모습으로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았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 언덕에 서서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이 바닷가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지금 이 바닷가에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고. 이번에는 진짜 제 인생이에요.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저만의 인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달빛 목욕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수진 씨. 복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당신도 반드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에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